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 김경훈입니다.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였는데 2005년부터 2021년까지 45개국의 3만 2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상장기업의 PBR, 즉 주가의 순자산 비율이 선진국의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서 우리나라 PBR이 현저하게 낮은 셈인데요. 신흥국가 비교에서는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대비해서도 69% 수준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아주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최저 수준의 주주 환원율이 꼽혔고요. 그다음에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또 기업 지배구조, 소액주주 보호 취약성, 회계 투명성 분석이 꼽혔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지수가 25%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35%나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상장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요. 해결책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송 한국스탠차타드증권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86번과 정광호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이창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한 인사해 주시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마음껏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연합뉴스 경제TV 매일 아침 6시 10분부터 8시까지 예. 굿모닝 인포맥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송입니다. 네. 자, 김규식 회장님. 네네, 저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네. 기업 거버넌스를 공정하게 복구하고 그래서 대주주 그리고 일반 주주, 임직원, 시민 모두가 상생 공영할 수 있는 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자본시장의 전문가 그룹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정광호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서 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나와서 주식경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창원 대표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환입니다. 저희 온라인 파트너스는 우리나라의 좋은 상장기업, 우량하고 저평가된 상장기업에 이제 집중 장기 투자하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추가로 하는 것을 이제 전문화하고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모두 재벌집 막내들 보셨죠? 예. 네, 거기에 보면 진도준이 행동주의 펀드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로 나옵니다. 아주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하고 순양그룹의 승계 문제를 공론화한다.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요 소재이기도 한데 다들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봤는데요. 거기 네. 회장이 네네. 진도준에게 나는 너에게 너 믿지도 않고 상속해주지 않는다. 네. 포기해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도준이 네. 저는 상속받을 생각이 없다. 나는 사겠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경영권을 그대로 세습하고 이렇게 했던 그 관행을 깨고 네. 뭐 적대적 인수라든지 주주들이 그 기업의 거버넌스를 복구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네. 메시지를 던진다는 차원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시대가 진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라마라고 하면 허구라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통쾌함 이런 게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자리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나와 계신 분들의 네.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허구가 아니라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제 드라마 보신 분들께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 실제로 가고 있다. 네. 그런 울림이 조금 저는 오히려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창원 대표님도 보셨죠? 예, 저도 너무 좀 잘 재밌게 봤고요. 네. 되게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제가 어릴 때 신문 보면은 항상 헤지펀드, 행동주의 펀드 나쁜 놈들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게 한 2015, 16, 17, 18년까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참 아쉽다 했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또 JTBC에서 방영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순양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그 메인 프라임 타임에 나오고 시청률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정말 시대가 변했구나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재밌게 보면서 네. 이 부분만큼은 이제 우리가 선진화되는 항목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은 이 주주 행동주의가 정말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본격적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 은행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연초에 벌써. 행동주의 펀드가 은행들을 상대로 주주 환원 늘려라 이런 주주 제안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몰린 거고요. 또 주주 행동 캠페인을 주도하는 얼라인 파트너스는 1월 초에 국내 7개 은행 지주의 이사회에다가 주주 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이창환 대표님, 예. 요즘 많으신 분들이 찾으시죠 이것 때문에? 네. 요즘 예. 하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이 주주선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을 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4대 금융 지주의 주가가 작년 말 대비해서 그 이후로 7에서 18%까지 올랐고요. 예. 역대급 실적 전망이 나오는데 주주 환원 정책까지 기대가 더해져서 외국인들도 은행주들을 많이 샀죠. 예. 얼라인 파트너스가 금융지주에게 보낸 주주서한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예. 그 앞서서 SM 엔터테인먼트의 관여에도 이 비슷한 일이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좀 예. 얘기 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은행주가 너무 이제 싸고 사실 회사가 좋다는 거는 다 알거든요. 네. 전 세계 사람들 사실 다 압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근데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뭐 저희가 PBR이라고 하는데 아까 순자산 네. 그 대비 멀티플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0.3배 정도의 거래가 돼요. 우리나라 은행이. 그 작년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제 그 전 세계 23개국 은행주들 PBR 평균 냈는데 우리나라가 23개국 중에 22위더라고요. 꼴찌네요. 예, 그 바로 뒤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진짜로 약간 부동산 때문에 예. PBR이 낮을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은 그렇게 저평가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이제 은행에 대해서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수익성, 이제 자본 적정성, 그다음 자산 건전성 이 세 가지 지표에서 볼 때 네. 해외 은행들 대비 뭐 뒤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봤어요. 그 해외에 좀 뭐 미국, 싱가포르, 대만 이렇게 좀 비교 가능한 은행 한 10군데를 뽑아서 봤더니 해외 은행들은 평균 1.3배에 거래되더라고요. 순자산 대비해서. 근데 우리나라 0.3. 왜 그렇냐? 네. 이제 보니까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주주 환원. 예, 주주 환원율이 우리나라 은행들은 돈도 잘 버는데 1년에 평균 24%밖에 안 했습니다. 2021년 기준이고요. 주주들에게 나눠준 이익에 대한 부분이 24%. 맞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번 돈에서 24%만 주주 환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해외 은행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은행들은 얼마를 했냐? 64%를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서각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줬습니다. 거의 3배네요. 예, 이게 좀 당연한 게 사실 이런 선진국,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네. 이렇게 그 선진국 경제는 빨리 성장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은행도 사실 성장률이 낮으면 이제 재투자가 할 게 없으면 주주에게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24%밖에 안 하니까 이거 왜 그렇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살펴보고 이거는 그 보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늘릴 수가 있겠구나. 네, 늘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배당 늘리자고 하면 뭐 은행에서 또 배당 늘리면은 자본이 빠져나가서 부실해지는 거 아니야? 네.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보니까 이 자본 배치 정책을 도입을 하면 이게 사실은 그 은행 건전성을 더 개선시키면서도 배당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은행들에게 이제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월 9일까지, 그러니까 사실 주주총회는 3월인데 2월 9일까지 이제 이 저희가 제시하는 자본 배치 정책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을 해라. 이사회 결의 및 그다음 공시를 통해 가지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 주주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상법상 네. 주주 제한을 통해서 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서 주총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뭐 조금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제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하여튼 배당을 너무 조금 하니까
근데 자본 비율은 충분해요. 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대출 자산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본을 적립해 놨어요, 이미. 네. 근데 배당을 안 하니까 돈이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돈을 계속 쌓아놓으면 이익률이 떨어져요. 은행은 결국 그렇죠. 돈을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쌓아놓으면 이익률이 떨어지는데 그 ROE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게 떨어지니까 이제 계속 대출을 늘린 거죠. 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연평균 3%씩 성장했는데 네.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 위험 가중 자산, 뭐 약간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연평균 9%씩 성장했어요. 음. 그럼 3배 빠르게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작년 말 기준으로 그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전 세계 3위가 됐어요. 근데 이런 자본 배치가 되게 불리해요. 주주 가치 차원에서. 네. 이제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3배밖에 안 됩니다. PER이라고 주가 네. 순이익 배수인데 이거는 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출에다가 우리가 1조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출 성장을 해도 ROE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1,000억을 벌어봤자 PER이 3배니까 네. 시가총액으로는 3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1조를 투입해서 3천억을 만드는 기적을 약간 만들고 있거든요. 7천억의 가치를 계속 파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배당을 주면 다 그냥 1조를 다 받는 거잖아요, 주주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관점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우리가 대출을 좀 그만 빨리 늘리자. 우리나라 지금 대출의 왕국이다. 지금 GDP 대비해서 너무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세계 3위가 이게 뭐 자랑스러운 세계 3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정상화하자. 배당은 세계은행 평균이 64%인데 네. 뭐 한 50%라도 하자 최소. 그리고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하냐? 자본금 빼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던 거를 좀 속도를 줄여서 네. 예, 좀 뭐 GDP 성장률 정도로만 가자. 음. 그리고 그 재원으로 배당을 2배 늘리고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소가 2배 늘리고도 또 남아요. 네. 남는 걸 가지고 자본도 더 적정하게 하자. 네.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5대 지주사 은행 금융 지주사들의 예. 순이익 살펴보니까 30조 원이 달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사상 최대 수치인데 맞습니다. 예. 배당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 주주들한테 이익 돌아가지 않으면 주가는 당연히 뭐 오르지 않는 거. 맞습니다. 이게 주주한테 주주 돈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주한테 돈을 받았으면 어쨌든 돈을 벌었으면 줄 생각을 일단 해야 됩니다. 예. 다만 내가 주주한테 안 돌려주고 재투자를 하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할 경우에만 네. 그럴 때만 주주의 동의하에 이제 좀 미루는 것이 재투자하면서 미루는 것이 그게 이제 주식회사의 원리인데 그렇죠. 이거를 주주의 돈을 마치 공짜가 아닌데 이거를 뭐 지금 26% 정도 25% 정도 배당하는데 이거 뭐 30%로 늘리겠다고 막 열심히 30% 늘려보겠습니다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30%는 너무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늘리는 좀, 것도 아니다는 말씀이죠. 네, 30%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네. 내가 주주들이 돈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이제 많이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런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계기로 바꾸겠다. 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오스테인 임플란트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에 횡령, 그 유명한 횡령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동주의 펀드인 소액주주 연대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고 또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냈잖아요. 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의 진면모를 보여줬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작년에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SK에다가 주주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는 정말 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보여지는데 정광우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행동주의를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엘리엇이라든지 뭐 있는데 최근에 주도하는 세력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 최근에 거버넌스를 강화시키겠다고 천명을 한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배경이 뭔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실은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네.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런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환경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2010년부터 보시면은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주들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게 되는데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좀 뭐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느낌을 그렇죠. 받았다면 예. 지금은 아니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패배주의에 빠지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는 여기에 좀 동참을 같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갑자기 그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비슷한 대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 행동주의 펀드는 이게 먹튀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뭐 그런 사건들도 뭐 여러 몇 가지가 있었고 이제는 좀 행동주의 펀드가 뜬다 그러면 주가도 이제 오르는 현상도 있고 그만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주주 행동주의는 일부 주주의 뭐 항변, 그런 비명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불과했는데 지금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회 각계각층이 이 지금과 같은 거버넌스 시스템으로는 네.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 지금 같은 저성장, 저출산 등등 모든 사회 문제가 거버넌스와 깊은 관련이 있고 네.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요. 네. 특히 정부 또 국회 이쪽에 계신 분들도 깊은 공감대를 가지시고 저희 포럼과 또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금융위가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포럼에서 뭐 말씀을 드리지도 않는데 스스로.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양당의 공약으로 네. 공히 두 대선 후보가 둘 다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를 아주 빼곡하게 반영을 하셨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러한 예전과 다른 법 제도 개혁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네. 그리고 일반 주주들의 깊은 인식의 이제 고양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지속 가능한 단순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가가 오르면 그 액티비즘 펀드는 이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죠. 팔았는데 주가가 내리는 게 문제예요. 네. 액티비즘 펀드가 엑시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엑시트 하고 나서 주가가 내리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튀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먹튀가 나오는 네. 거거든요. 주가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주가 내리지 않으려면은 다시 그 펀더멘털 자체가 주주 환원율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주가가 올라서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속 가능하려면 주주 환원율 자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율 올라가려면은 그와 관련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든지 그런 법제도적인 인식의 저변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액티비즘 펀드가 어떤 주주 행동을 해서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은 그것이 지속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 유지가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액티비즘 펀드가 활동할 때는 괜찮아도 나가고 나면 어차피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도 안 바뀌기 때문에 예. 유지가 안 되는 게 되게 문제였어요. 그게 액티비즘 펀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는 뭐 제도적인 변화, 사회 인식 제고, 그다음에 이런 뭐 기술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미디어 환경도 많이 변했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서스테이너블한 방향으로 환경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훨씬 날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아마 과거에는 한국 내부에서 이제 그런 액티비즘 하는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또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로컬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자산운용사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 있다 보면은 한국의 그런 사정도 잘 알고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네. 떠날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이 사회인식 제고랑 좀 결합돼서 좀 시너지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 과거를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과거에 좀 김준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그 미흡했을 때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지난 한 그죠. 40년 동안 그 금융위기가 두 번 있었고 예. 금융위기가 있을 때마다 대표적으로 한 개가 IB가 망했어요. 그 그렇죠. 망한 예. 회사의 현역으로 예. 뭐 이렇게 운이 없었던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때 관치금융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또 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뭐 어떤 사회적인 무관심 이런 걸 굉장히 뭐 많이 느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이제 주제가 한국 주식이 왜 이렇게 싸냐.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주주 환원이 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조금 관점을 조금 크게 하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는 말이고 또 실제로 많이 느끼고 그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닌 경험으로 보면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거고 하나는 회사적인 건데 우선 네. 개인적인 거를 얘기해 보면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한국계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싸면 좋은 거잖아요. 디스카운트 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뭘 파는데 지금 싸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거는 싸다. 예를 들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첫 번째 느낌이 뭐예요? 싸다. 싸다. 뭐
나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에 관련되면 뭔가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외국에서 30년 넘게 일을 했는데 한국에서 돈을 100원 벌면 예. 홍콩에서 돈을 100원 벌면 보너스를 10원 줘요. 네. 근데 한국에서 100원을 벌면 5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놓고 물어보면 딴소리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작은 거지만 그 ERP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직원을 마음대로 못 자르잖아요. 해외에서는 그냥 자르거든요. 또 나가 그러면 그냥 2주치 주고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자르려면 법이 많으니까 야 너는 올해는 잘했지만 내년에 못할 때 자르고 싶을 때 자르질 못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좀 빼내야 되겠어. 네, 그런 역풍이 있고 또 하나 심각한 거는 보너스를 회사가 줄 때는 올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년에도 또 잘할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주는 건데 한국에서 돈을 버는 거는 내년에도 또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확실한 게 제가 해외에서도 일하고 서울에서도 일하니까 서울에서도 일할 때는 5분만 주는데 해외에 가면 10원 주는 거예요. 저는 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기업 차원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기업이든 금융기관이 이제 해외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글로벌 IB에 있으니까 IB와 거래를 한다면 뭔가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이제 거래를 통해서 IB한테 넘기고 IB가 그 책임을 좀 지고 리스크를 지게 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한국이면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10원만 더 받으면 되는데 한국이면 20원 받아야 되겠다.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있다. 물론 한국에 대한 리스크, 그 회사에 대한 크레딧 리스크, 한국의 법적인 문제를 다 계산한 다음에도 네. 추가로 이건 한국 거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받아야 돼. 심각한 경우에는 야 이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딴 데도 할 때 많으니까 한국은 빼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그 신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국 금융산업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뭐 별거 아닌 개인적인 일이고 회사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회사들은 어차피 거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전부 알게 모르게 다 페이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가격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주 환원이 이제 한국 PBR을 뭐 높이고 이런 쪽에서 물론 좋은 일이고 대표적인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짜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예,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뭐 핵심적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김규식 변호사님께 여쭤보겠는데 이 법적인 관점에서 이 주주 환원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예. 월세를 이제 놓고 세를 놨을 때 네. 왜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집주인은 세를 놨을 때 왜 월세를 받아야 하며 그 세입자는 왜 집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됩니까? 왜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지금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은 그냥 멍하겠어요. 아니 그럼 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 줘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집에서 그럼 월세를 안 주면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는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하면은 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월세 지급 의무가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왜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느냐? 왜 회사는 주주에게 그 위험에 상응하는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주 환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주식 투자라는 그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주 환원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환원을 회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고맙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인식이 돼 있지만 외국에는 특히 영미법계는 확실하게 신탁 계약의 법리에 따라서 회사는 이사에게 또 이사는 주주에게 네. 이사는 주주 회사는 주주에게 그 주주가 부담하는 위험의 그 크기만큼 주주 환원을 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못하면
채무 불이행, 의무 불이행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의무 불이행을 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도 느끼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5년, 뭐 길면 10년 동안 적정한 그 위험에 상응하는 정도의 그 소위 코스트 에쿼티라고 하는 네. 뭐 할인율이라고 이제 개무 이론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주주 환원을 장기간 못하면 네. 그러면은 그 경영진은 스스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주도 가만히 있지도 않고 네. 왜냐하면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주 큰 뭐 굴지의 원투하는 그 대기업이 2011년부터 2019년도까지 주가가 반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근데 그 10년 장장 10년 동안 그 경영진에게 퇴진하시라는 얘기를 한 한국 기관 투자자가 하나도 없었고 아하.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외국계 헤지 펀드. 그 폴싱어 회장이 경영하는 엘리엇이라는 그 펀드가 그렇죠. 예. 경영 10년 동안 주가가 반에 반토막이 났는데 아무 뭐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경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그 엘리엇 회장이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수없이 많은 주주 행동주를 했는데 딱 2개가 실패했다. 그게 둘 다 한국 회사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한국에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왜 주주 환원을 해야 되냐? 그것이 회사와 주주 간에 체결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월세 비유는 정말 와 닿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 같은 주주 가치 제고에 좀 인색하고 그게 사실이죠. 쪼개기 상장 같은 대주주의 전횡이 일상화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게 결국은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예, 이런 사례가 좀 생각나는 것이 좀 있어요. 뭐 생각나 너무 많아서 여기서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다 못할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 작년 초 재작년 말에 있었던 그 국내 굴지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에서 저기 동시 상장하면서 네. 뭐 주가가 폭락하고 네. 뭐 반토막 나면서 뭐 그 국민주였는데 네. 그 국민들만 일반 투자자만 투자한 게 아니라 외국계 제가 포럼을 하면서 외국계 헤지 펀드가 한 3군데가 저하고 만났어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한국의 그 배터리 좋게 보고 LG로 그전에, 말씀하셔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딱 두 회사에 아주 크게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조 단위로. 예. 그런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경우는 그래도 국민적 여론도 있고 질타도 하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중소기업은 진짜 정말 난장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그 저희 포럼에 또 어느 주주분이 주요 주주로 싸우고 계신데 뭐 그 가죽을 임가공해서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그 이게 임가공하는 네. 피업 이 임가공하는 거를 아웃소싱했는데 그 아웃소싱하는 회사가 지배주주가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예요. 그런 사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런 게 아닌가.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이 애플이 드는데. 그때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때 그 지배주주가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아니 애플도 아웃소싱 외주를 주지 않냐 폭스콘에 전부 아웃소싱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팀 쿡이 만약에 애플이 팀 쿡이 소유하는 회사에 애플이 외주하잖아요.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 할 수 있죠. 외주 줄 수 있죠. 그것이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근데 그게 개인의 개인 회사, 지배주주 개인 회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일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지방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그 회장의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네. 중국에 있는 북경에 있는 현대차에 납품할 때 그 세 아들의 페이퍼 컴퍼니 싼 값으로 부품을 주고 그 세 아들의 페이퍼 컴퍼니가 다시 북경에 납품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마진을 떼가는 소위 통행세 회사라는 네. 페이퍼 컴퍼니 예. 이렇게 해서 또 소송을 걸고 뭐 수없이 많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상법상 지배주주는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대 3%밖에 의결하지 못하잖아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데 최근 개정이 됐잖아요. 3% 룰이 위력이 좀 세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을 1인 이상 분리 선출이 의무화됐고 이것은 기업 외부 주주들인 행동주의 펀드가 추천하는 이사 선임이 더 쉬워졌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정광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 관점에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여기 나와 있는 3% 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사실 이제 기업들에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해외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라는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지만은 사실상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보호받을 창구가 없다 보니까는 네네. 약간의 숨통이 트여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제가 과거에 이 매니저 했었을 때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로 기업 탐방조차도 그러니까 상장을 했는데 기업 탐방을 받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질 않는 것인데 근데 감사 선임할 때는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족수 이제 충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만나주지 않을 정도인데 어쨌든 요 정도라도 없으면 정말로 힘들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소한의 것이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아주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몸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체질로 거듭나게 되면은 사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 상법 382조의 3항 이사의 충실 의무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사회의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회사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주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엄밀히 말했을 때 뭐 회사하고 주주와 같은 것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주체이고 양자 간에는 이해관계가 얼마든지 충돌할 수 있는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이 주주도 사실 더 쪼개서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집의 최대 주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일반 소액 주주 이쪽하고도 또 컨플릭트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뭔가를 이제 개정을 하자라는 것이고 사실 이게 없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나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그런 관점에서 요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 네, 아주 잘 설명해 주셨고요. 상법상 이사가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를 이제 보통 선관 의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야 할 의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의무가 되겠죠. 네. 이걸 위반하는 게 이제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충실 의무는 주주의 권리 또는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사업을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 지배권을 이용해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라는 것이 충실 의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3% 룰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비일비재한 사례.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이 네. 조선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동시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예. 애플이 아이폰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동시 상장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럼 애플은 껍데기 회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소송을 하거나 뭔가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이사가 그 주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매니저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대법원 판례나 입법으로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룰에도 마찬가지인데 3% 룰에 의해서 감사위원이 선임이 되면은 그동안 했던 그런 부정한 불법한 그런 행위들을 이제 다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예. 그래서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들어가서 감사나 감사위원회 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회사의 관련 영업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최소한의 무기지만 그런데 이것조차도 피해가려는 하는 편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쪼개기 대여라는 게 있는데 어떤 그 한국의 기업의 지배주주는 연말만 되면 3%씩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들의 3%씩 대여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이 소송을 걸었는데 네. 대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그것이 3% 룰을 우회하려는 잠탈하려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입증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라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그걸 못 막으면 결국은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게 되고 예를 들어 그렇죠. 지배주 중 3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3%씩 10명에게 떼주면 네. 3%를 참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아직도 이러한 주주 권리를 행사하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이런 입법적 조차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종을 울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런 생각을 그만두시고 이사가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이제는 인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요. 현재 그럼 주주 환원 정책이 잘 펼쳐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지금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네. 그 이전의 문제 같아요. 우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그 금융회사에 네. 그 서한을 보내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은행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주죠, 주주. 주주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정부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 모르겠네요. 주주도 네. 이 주주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로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음. 은행을 회사 은행원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히려 주주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정부는 정부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예전에 생활통지서 우리 저 옛날 얘기지만 네. 거기에 보면 아버지 직업 쓰는 칸이 있는데 네. 거기에 공무원 회사원 있고 가운데 은행원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은행원 있어 그래서 은행원을 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원은 회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의 주인이 주주 맞습니까? 나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네네. 배당을 못하게 하는 거 정부가 배당 못하게 하지 않나요? 배당 많이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야 조금만 해. 내가 돈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외국계는 뭐 당연히 못하게 하고요. 네. 야 어디서 먹고 튈라 그래. 그런데 국내 회사도 야 배당 왜 이렇게 많이 해.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못하는 거고 정부가 막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질문. 은행을 포함한 회사들이 정말 주주의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 기업, 이분 뭐 투자자까지? 네. 두 번째는 100번 양보해서 주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러면 대주주 거 아니에요? 대주주가 에코리 파이낸싱을 했어요. IPO를 내서 그래서 일반인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주인이 한 명 더 들었으니까 내가 저분들하고 같이 주인을 하겠다고 생각하나요? 내 돈이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법률적인 문제가 물론 해결이 돼야 되고 네. 주주 환원 이런 거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진짜 신뢰의 문제와 그 이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부터. 네. 정부, 기업, 또 투자가 음. 이걸 다 바꾸지 않고 뭐 3% 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맞지만 뭐 여러 가지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미국은 이런 법이 다 있나요? 그러지 않아도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이 회사는 주주 거구나. 과연 우리나라 회사를 주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G 화학에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LG 화학이 LG 엔솔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그 IPO에서 여러 사람하고 나눴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쪼개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소탐 대실하는 거 있잖아요. 네. 조그만 이익을 보기 위해 소탐 대실 그런 거죠. 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나중에 역풍을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탐 대실을 해갖고 뭔가 내가 LG 엔솔을 해서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했어. 하지만 결국은 그게 역풍을 맞아서 더 커다란 손해를 봐야지만 다시는 따라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는 뭐 우리 3종 세트 있잖아요. 횡령, 네. 분식회계, 네. 내부자 정보 유용 이런 예. 거. 뭐 횡령이라는 게 뭐 이거 뭐 자기 아들을 회사에 주는 것도 다 횡령이잖아요. 네. 그런 불법적인 것도 막아야 되지만 에코티 파이낸싱 해가지고 편법적으로 CB 발행하고 네. 뭐 카카오 뭐 이것저것 다 IPO 만들고 LG화학 자기 마음대로 뭐 그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두 번째 문제라도 정부는 일단 이런 3종 세트부터 확실하게 막고 기업들은 그야말로 주체니까 정신 좀 차려야 기업은 빼놓더라도 세 번째 투자가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투자가들도 신뢰를 벗어난 기업이 있으면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기관 투자가들은 응징을 좀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아예 안 사는 그런
룰이 있는 데도 있고 실제로 잘 안 사는데 국내 투자가들이 자꾸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꾸 봐주니까 해도 되나 보다. 그렇죠. 거기에 깔려 있는 심리는 내가 주식을 사지만 내가 저 회사의 주주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LG화학이 그런 일을 하면 LG화학 주식, LG엔솔은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절대로 저 주식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사겠다.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LG엔솔 좋은 회사야? 그럼 나도 사야지. 이렇게 봐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LG화학, LG엔솔은 제 생각에 틀림없이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했는데 통했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 재밌는 그렇죠. 거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법률의 문제를 떠나서 신뢰와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상식의 회복이 중요하다. 저는 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은행을 저는 우리나라 정부한테 물어볼 때 네. 주주 거라고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지 저는 아주 큰 의심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예.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저도 여기 오해라고 적어놓긴 했거든요. 네. 예, 오해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법률적인 문제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제 사회적 인식이 제고돼야 되고 특히 이제 주주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네. 주주들이.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다 네. 하는 명제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됩니다. 예.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왜 정부가 저는 정부가 한 번도 나와서 정부가 이제 은행 정부 거다라고 한 적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가도 나는 공식적으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거든요. 이제 정부 입장에서 배당에 대해서 얼마 해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법적으로 내가 권리가 있는데 주주가 아무 주주도 지금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 주주가 나서서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을 해서 주총회 안건 올려서 배당을 통과시켰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를 각인을 시켜야 되고 확실하게 보여줘야지만 정신을 차린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아주 보고요.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이런 거 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적 인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다뤄주면은 아마 그런 일들이 이제 저는 불이 이렇게 확 퍼지듯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인식도 제고되면은 법은 따라서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주주 행동주의의 근본이죠. 맞습니다. 예. 예.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바뀌는 것이 과연 이 시장의 선순환과 올바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일까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정광훈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서 해결책들이 일단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주주들의 각종 인식 변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사회 변화를 정말로 빠르게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에 우리 기업의 활동이 좀 위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데 우리 자금이 또 유출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의 우려들을 하실 수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좀 산업이나 모든 것들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큰 그림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들 더 지역적으로는 지금 배당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과연 우리가 이 제한적인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본 배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지금 떨어져가는 사회 활력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느냐 그 얘기까지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약간씩의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나 아니면 이렇게 배분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오픈해 가지고서 지금 자본주의를 우리 국제무역 질서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더 많이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린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분기점에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규희 의원님은 또 의견 없으세요? 네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인식의 전환들을 결국은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법제도 이것이 지속 가능한 주주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가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는 법제도로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나라는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네. 그걸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으면 그 권리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한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개발 독재 기간에 동안에는 사실은 한국의 대기업, 기업들의 CEO는 네. 국가가 파견한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상. 그리고 에퀴티 파이낸싱이 거의 필요 없었고 외국에서 자본을 들여오고 국책은행이 저리로 그런 전략적 기업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네. 국가가 기업들을 육성했기 때문에 네. 국가 권력을 가지는 그 국가 권력의 세력은 권력자들은 각 기업의 전문 경영인을 그 국가 권력자가 파견한 전문 경영인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기업이 사실상 국가의 것이라고 생각했지 주주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깨졌느냐? IMF 때 깨졌습니다. 네. IMF 때 국가가 그 기업들을 관리를 잘 못했고 일단 네. 그리고 결국은 국가가 그 기업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피해를 누가 받느냐? 주주들이 다 그 손실을 주주와 시민들이 그리고 네. 임직원들이 노동자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보고 느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져서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포럼과 여기 또 계신 분들 모두 같은 공감되시겠지만 저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와 비롯하여 한 8가지, 9가지 정도의 OECD 국가에는 모두 있지만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제도 장치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 의무 공개 매수제도 이번에 금융위가 도입하겠다고 이제 드디어 논의가 시작된 의무 공개 매수제도 네. 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네. 그리고 증거 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 증권 소송제도 네. 그리고 뭐 자진 상패할 때 공개 매수할 때 그 페어밸류로 공정 가액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시가인 상태에서 시가에서 약간 프리미엄을 얹어줘서 공개 매수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합병 비율을 상장사 합병 비율을 그냥 시가 그대로 무조건 합병을 시키는 이런 그 법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해서 공정 가액으로 페어 밸류가 얼마냐 최소한 PBR 한 배는 그 이상은 인정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법제도로 개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좀 열심히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들의 입장이라든가 해야 될 당위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당장의 기업의 수익성만 생각하고 배당을 생각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좀 멀리 내다보고 시장의 발전까지 생각하면서 기업이 성숙한 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주들은 과연 그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조금 뭐 얘기를 하면 이제 물론 저는 이게 그 주주들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 워런 버핏이 했던 말처럼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와 동업을 한다. 저는 이런 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 단순히 이제 사고 팔아서 이제 이익을 내는 그 목적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게 절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좀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을 보고 산업을 보고 정말 나는 이 회사에 동행하면서 이제 기업을 나도 이해하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장기 투자 좀 그리고 좀 건전하게 투자하는 그런 거를 좀 문화를 정착을 시키면 그게 결국에는 기업에도 저는 영향이 좀 미쳐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했을 때는 절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까 김준성 대표 말씀하신 대로 주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법도 바꾸려고 다들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있는 권리 가지고 최대한을 주장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업도 건전하게 발전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행동주의의 가장 시즌으로 봤을 때 이제 다가올 3월 예. 가장 큰 판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뭐 주총이 다 몰려 있고 상장사들의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이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아까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이 통계치가 있거든요. 그 저기 뭐 액티비스트 인사이트 이런 데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그 이 행동주의 케이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작년이 굉장히 크게 늘었던 첫 해고요.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예. 이제 소액주주연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때까지는 사실은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많았어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성공의 경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만큼이 정말 성공을 하는지 그리고 이 성공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순환으로 퍼져나가서 용기를 주고 이제 들불처럼 번져 나갈지 그 계기가 되는 해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원 대표님이 이번에 또 한 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계속 뭐 여러 건 하겠습니다. 또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글쎄요, 저는 전체적으로 네. 이제 뭐 아까 우리 뭐 주주 환원 정책, 뭐 한국 주식이 이렇게 싼 이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도 존재되는 이런 이유를 보면은 그야말로 신뢰의 문제잖아요. 리만이 파산이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리만이 파산은 났는데 한국 비즈니스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한국에 돈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혹시 망할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본점에다 얘기하면 항상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내 법에 의하면 외국하고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거래부터 다 정산을 해야 그 이후에 정산을 하게 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 법만 해도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벗어나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해외에서도 뭐 이해해 주는 정도. 사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정도의 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이후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와 이제 금융기관, 일부 금융기관, 이제 기업들이 문제인데 이제 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이 이런 행태가 벌어진 거예요. 어차피 회사가 망했는데 돈도 서울에 많이 있고 이번에 한 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래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만기 되기 전에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산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는 있지만 네. 디테일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뭐 하나 바꾸면 거의 뭐 작은 돈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숫자 하나를 바꾸게 되면 네. 이게 레퍼런스 하는 레이트를 그런 거를 이제 말도 안 되는 레이트를 주장을 하고 그거를 정부에서도 이거 얘 말대로 해주면 결국 망한 리만 돈을 한국에 있는 금융회사나 기업이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편을 사실 엄청 틀더라고요. 너무나 상식에 벗어나는 누가 봐도 상식에 벗어나는데 본인도 상식에 벗어나는 건 알아요. 그리고 대놓고 얘기해요. 야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결국 우리나라 좋은 거고 이 회사 망한 회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기분은 딱 하나요. 아 이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쌓이고 있구나. 역풍을 반드시 맞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거에 관련된 변호사님들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뭐 어카운턴트들 다들 거기 있었거든요. 다 회의도 했어요. 네. 다들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정부가 판단하는데 그래서 속으로 나는 한국하고 비즈니스하면 돈을 꼭 더 받아야 돼. 나는 한국하고는 다시는 비즈니스 안 해. 한국하고 할 때는 이런 거를 꼭 프라이싱 해야 돼. 전부 결심하고 메모하고 있었을 거예요. 국가적인 신뢰성이 문제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돈을 이제 뭐 100억, 200억 더 받아갔으니까. 그리고 뭐 거의 하이파이브 하는 수준으로 웃으면서 끝났는데 네. 저는 뭐 이제 박쥐처럼 됐으니까 중간에 그렇죠. 뭐 망한 회사의 대표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도 이게 역풍을 맞겠구나. 근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역풍을 맞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또 하나씩 싸가고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런 행동의 문제, 주주의 문제, 아까 제가 좀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주가 자기가 주주라고 생각을 해야 행동을 할 거잖아요. 은행의 주주가 뭐 우리나라 은행의 주인이 은행 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길 막고 물어보면 몇 명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물어봐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들처럼 네. 좀 상식에 맞게 좀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역풍을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좋다고 영원히 좋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리 좀 할 텐데요. 김기식 회장님 오늘 이 시간 어땠는지 좀 소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런 계기조차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최근에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주총 시즌이니까 네. 저는 투자자 주주분들께 네. 이번 주총에 반드시 투표하시라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선거에 투표하는 거예요. 선거에 무관심하면은 자신의 권리를 인권을 지킬 수 없듯이 네. 주주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인 의식을 가진다면 내가 투자한 회사에 주총에 투표하셔야 되는데 못 가시면은
Kvote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예탁결제원에 바로 전자투표 그 코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회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는지를 알 수 있고 네. 도입했다면은 거기에 미리 일정 기간 전에 투표할 수도 안건이 올라오면 거기 투표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게라도 반드시 투표를 하시고 만약에 나는 지방에 있어서 주청 가기 어려운데 전자투표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시고 또 그런 제안을 하는 기관 투자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 기관 투자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시거나 힘을 주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인이다라는 스스로 권리를 찾으려는 그런 생각과 의지를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포기 안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이러한 업그레이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지배주주와 기업에도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생 공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그 개인 한 분이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그런 거 하는 거 쉽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네, 너무 쉽습니다. 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 Kvote라고 예, 치시면은 예, Kvote.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네.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광훈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주총 시즌이 있다 보니까는 두 가지 제가 좀 생각하기에 제도적으로 이게 좀 기술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왜 슈퍼 주총대회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몰려 있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려 있게 그렇죠. 되면은 주주의 이 권리를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있죠. 감사하게 되는 그 시즌이 다 몰리게 되면은 우리가 뭐 물론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업 경영에서 근데 이렇게 몰려 있게 되는 것이 주주 입장에서는 절대 반가운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변하는 게 많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의결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행사 내역이 공개되는 그 방식이 굉장히 후퇴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는 어떠했냐면은 주총이 있기 5일 전까지 저희가 행사 내역을 공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거기에서 분쟁이 뭔가 이제 발생을 했다. 누가 어떤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에 대해 가지고서 A라는 기관 투자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총장에 가기 전에 주주들이 알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일은 많았죠. 5일 전까지 해야 되니까는 제가 막내니까는 일은 엄청 많이 했지만 네. 근데 그 부분이 변화해 가지고서 이제는 주총 이후로 공개하도록 5일 이후로 바뀌었고 지금은 어떠냐면은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고서 그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율이 낮아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안 들키거든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되는 거를 굳이 찾아보는 사람은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운용사 직원들은 힘들어요. 이걸 이제 다 기간에 맞춰서 하기에는 효율성 높이기에는 1년에 한 번이 낫죠. 그렇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정도 수고스러움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원 대표님. 예. 저는 그 김 대표님이랑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두 개 섞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네. 이제 그 은행의 주인이 이제 그 주주라고 생각 안 한 사람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은행의 주식 갖고 있는데 나는 주인이다는 걸 보여주겠다. 나는 주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뭐 당연히 K보트 해가지고 그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거 말고도 주주로서 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전화하시고 그다음에 이메일도 보내시고 IR 저기 이메일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온라인 파트너스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다 있으니 거기 보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다 나오니까 이번에 꼭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정말로 이제 더 건전하고 더 밸류에이션 높고 더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주주 가치를 만드는 그런 은행을 만드는데 주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긴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김규식 회장님, 김준성 대표님, 이창환 대표님, 정광훈 대표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저희 주주소환은 주주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요. 댓글로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애프터 서비스로 3월 주총 시즌에 맞춰서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주라도 소액 주주라도 모든 주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연합뉴스 경제TV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